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퇴근길 낡은 코트를 여미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던 나는 골목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허리를 굽힌 채 손수레를 끌고 젖은 종이박스를 주워 담는 여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그녀였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라졌던 내 아내 정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손등에는 깊게 팬 주름이 빗물에 젖어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그녀와는 달랐다. 그러나 손술에 손잡이를 쥔 손끝의 모양, 작은 체구로도 의연하게 버티던 그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다가가려다 발을 멈췄다. 왜인지 모르게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려웠다. 그녀가 돌아보면 내가 떠나온 지난 세월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 막연히 믿어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잔인했다. 폐지를 줍는 전철아니. 그 말조차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종이 상자를 묶을 때 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비닐 끄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마찰음이 어쩐지 나를 찢어놓는 듯했다. 바람에 섞여온 냄새는 눅눅한 비와 젖은 종이, 그리고 오래된 시멘트 벽의 냄새였다. 20년 전 함께 살던 낡은 주택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순간 기억 속에 그녀가 떠올랐다. 젊은 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던 손길, 가끔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나는 그날 그녀를 부르지 못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저 멀찍이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잘 지냈어? 왜 이렇게 됐어? 미안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비에 젖은 손수레의 철제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내 가슴을 쿡쿡 찔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바라보다 문득 그녀가 떠난 날을 떠올렸다. 싸움도 울음도 없었다. 그저 그만하자는 한마디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때는 서로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알겠다. 그 한마디에 담긴 체념과 슬픔을 나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휴대폰을 들고 이름을 검색해봤다. 정희.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SNS에도 주민등록 검색에도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그날 본 모습이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안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정말 그녀가 맞았을까? 아니, 맞았다. 내 이름을 불렀던 그 입술, 내게 웃던 그 얼굴을 나는 잊은 적이 없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빗소리가 더 커졌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자꾸만 그 골목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종이박스, 굽은 어깨,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말없이 흘러내리던 물방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처럼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세상은 이렇게 조용히 가장 잔인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몰락도, 후회의 시작도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찾아온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유리잔에 김이 서릴 때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15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겪었던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비 내리는 밤, 젖은 골목 끝에서 마주친 전처의 뒷모습이 내 인생의 모든 평온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묻어둔 죄가 나를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손수레에 매달려 비를 맞던 그 작은 어깨. 마치 세상 전체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듯한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문득 우리 결혼 시절을 떠올렸다. 너무도 평범했던 부부였다. 처음에는 함께 웃을 일이 많았다. 그녀는 새벽마다 김치찌개 냄새를 풍기며 도시락을 싸줬고 나는 출근길에 그 도시락을 들고 나섰다. 따뜻한 밤 냄새가 겨울 공기 속에서 퍼질 때면 그 평범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갔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작은 일 하나에도 서로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왜 늘 나를 무시해? 그녀가 그렇게 물으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싸움이 커졌다. 사실 나는 그녀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단지 회사에서 지친 마음을 집으로 가져온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주 말했다. 당신은 내가 힘든 걸 모르잖아.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남을 줄은 몰랐다. 나는 늘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바쁘게 일했다. 돈을 벌어다 주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는 가치 있는 시간을 원했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그녀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이 들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고독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일이었다. 명절이었다. 내 어머니가 오셨고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잠시 쉬려 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며느리가 주부라면 끝까지 해야지.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털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따라가서 왜 그래? 참아야지라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내게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어머니 편이지.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땐 자존심이 앞섰다. 며칠 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식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화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하지만 그 후련함이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집안에 남은 그녀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나를 괴롭혔다. 옷장에 남은 스카프 냄새, 화장대 위의 빛, 찬장에 넣어둔 유리컵. 특히 그녀가 자주 사용하던 작은 유리컵에는 언제나 홍차의 은은한 향이 배어 있었다. 그 향이 잊히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홍차를 마시지 않는다. 그 향이 피어오르면 그녀의 목소리가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그녀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다른 도시. 하지만 진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후회를 늦게 배운다. 그때는 사랑보다 자존심이 컸고 이해보다 판단이 빨랐다. 그녀와 함께 살던 마지막 겨울. 그녀는 손이 트지 않도록 매일 밤 크림을 발랐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그 손을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제 그 손이 종이박스를 묶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회사 동료가 나를 보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잠을 좀 못 자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병들어 있었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서울의 늦가을 공기는 차가웠고 어디선가 연탄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오래전 그녀가 살던 고향 마을의 냄새였다. 그 냄새가 나를 옛날로 데려갔다. 그녀의 고향집은 경북의 한 시골 마을이었다. 명절 때마다 그곳으로 내려갔고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그 된장의 구수한 냄새 속에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혼 후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그 여자는 너랑 인연이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인연이라는 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다만 그 노력을 멈춘 사람이 나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다. 그녀를 다시 본 그날 이후로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죄책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그녀가 사라진 그 골목으로 다시 가보기로. 주말 아침, 아직 이른 시간이라 거리엔 사람도 드물었다. 골목 입구의 슈퍼에서 컵커피를 하나 사들고 천천히 그곳을 걸었다. 희미하게 남은 비의 냄새, 젖은 신문지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이 거리에는 여전히 오래된 간판과 낡은 전봇대, 그리고 비탈진 골목길 위로 늘어선 빨래줄들이 있었다. 모든 게 멈춰 있는 듯 했지만 나는 단 하나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손수레. 혹시 여기에 폐지 줍는 아주머니 아세요? 슈퍼 아저씨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아, 그분 저쪽 원룸가에서 살아요.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 잘 못 나오시던데 라고 말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다. 오래된 원룸 건물, 계단에는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고 벽은 오래된 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3층 낡은 철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이 멈췄다. 15년의 시간, 그 사이에 흘러간 미움과 오해, 그리고 침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문이 열리지 않아 대신 관리인에게 물었다. 그는 나를 잠시 살피더니 그분, 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가 알려준 병원 이름을 급히 메모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병실 문을 열자 약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한 조명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가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팔뚝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엔 여전히 익숙한 평온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침대 옆의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15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마른 손, 손톱 밑에 남은 잉크, 자국 같은 흔적, 폐지를 정리하던 손의 상처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상처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예전에 그녀는 자주 말했다. 손은 사람의 인생이 다 보이는 곳이야. 나는 웃으며 그럼 당신은 참 열심히 산 사람이겠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그녀가 잠시 눈을 떴다. 나를 알아본 듯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오랜만이네요. 너무 약한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정희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왜 왔어요? 그 물음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담담함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창밖을 향해 눈을 돌렸다.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지난 일이라니 그녀는 이미 그 고통을 홀로 이겨냈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더 이상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을까? 의사는 그녀가 지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오래된 간 질환이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 의료비가 밀려 몇 번이나 퇴원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나는 의사에게 말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말에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밖으로 나오며 나는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기도 전에 손이 떨려서 떨어뜨렸다. 바닥에 굴러간 담배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제야 왔을까? 그날 밤 그녀를 생각하며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곤 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돼. 그녀가 자주 했던 말이다. 나는 펜을 들고 썼다. 오늘 그녀를 다시 만났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을 멈췄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 홍차 티백이 있었다. 회사 선물이었는데 열어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물을 끓여 컵에 붓자 은은한 향이 퍼졌다. 그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마치 그녀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희야, 내 기억 속의 시간은 멈춰 있었는데 너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버텼을까?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전보다 조금 더 안색이 나아진 듯했다. 병실의 작은 창문 틈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조심스레 물컵을 들어 그녀의 입술에 가까이 댔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나 오래 못 살아요. 그 말이 너무 평온하게 들려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마른 가지처럼 얇고 차가웠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며 말했다. 아드님이 오셨군요.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정정하지 않았다. 아들이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간호사가 나가자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제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네요. 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만 되뇌었다. 가족이었지, 원래부터. 그녀가 잠시 잠들자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병원 근처 상가를 걸었다. 간판에 세탁소라고 적힌 곳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를 불렀다. 혹시 정희 씨 아는 분이세요? 그녀의 이웃이었다. 폐지를 줍던 그 시절 그녀와 가장 자주 말을 섞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커피를 내주며 말했다. 그분 참 고운 분이었어요. 몸이 약한데도 남들 도와주기 바빴죠. 저번 겨울엔 길에서 쓰러진 노인분을 업고 병원까지 뛰었다니까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대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셨다면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누군가를 돕는 게 자기 몫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이 서늘해졌다. 떠나던 날 그녀가 남긴 짧은 편지 한 줄이 떠올랐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에는 분명 어떤 포기가 담겨 있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나를 위한 배려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늘 그랬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 나는 그 단순한 진심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웃 여자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요, 그분이 요즘은 힘들어 보여요. 폐지를 줍는 것도 그렇고 밤마다 어딘가로 편지를 쓰더라고요. 매일같이 꼭 무언가를 기록하듯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편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노트 몇 권이 늘 책상 위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쓰는 동안만큼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나는 병원으로 돌아와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물었다. 그 편지들 아직 가지고 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웃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살아온 기록이에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건네야 할 이야기도 있고요.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맑았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그 누군가가 나인가요?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끝까지 읽어주겠어요. 그녀는 피곤했는지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병실을 나와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먼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 초 그녀는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그때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이란 건 마음의 온도야. 그걸 읽으면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그 뜻을 알 것 같았다. 병원 앞 가로등 불빛 아래 떨어진 은행잎이 바람에 굴러다녔다. 나는 그 잎을 밟지 않으려 조심히 걸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잎이 그녀처럼 느껴졌다. 억세지 않지만 바람에도 꿋꿋이 흔들리는 존재, 그 모습이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녀가 남긴 편지의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다. 언젠가 나에게 건네겠다고 했던 그 편지들. 거기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혼의 이유? 나에 대한 원망? 아니면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심?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가 그 편지들을 통해 나를 용서하려 하고 있다는 것. 그 용서가 나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출근을 미루고 이른 아침 병실로 향했다. 창문에는 서리가 열게 내려 있었고 복도엔 소독약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매일 이렇게 와요? 나 귀찮을 텐데.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여기에 오는 게 요즘 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야.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창문 쪽을 바라봤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전 봄날처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편지 혹시 조금 읽어줘도 될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머리맡에 가방을 가리켰다. 거기 노트 하나 있을 거예요. 첫 장만요. 그래서이나 노트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의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살던 시절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철학적인 소리 하지 말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가 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 말 기억하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노트를 덮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모든 걸 이겨내려면 돈과 시간이면 된다고 믿었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우린 서로의 마음보다 체면을 먼저 지켰잖아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사랑을 싸움으로 자존심을 무기로 삼았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다. 병실의 침묵이 너무 깊게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들어왔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결혼 초 그녀는 늘 방 안에 향초를 켜두곤 했다. 연한 백합향이 방안을 채우면 그녀는 말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나는 그때 별것도 아닌 향초에 무슨 위로가 되겠냐며 웃었다. 그러나 지금 병실 안의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문득 그 향이 그리워졌다. 인간이란 참 이상한 존재다. 잃고 나서야 그 사소한 것들이 전부였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내 표정을 읽은 듯 말했다. 아직도 어머니랑 연락해요? 나는 잠시 멈췄다. 아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분이 나를 미워했지만 이상하게도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셨던 분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의외였다. 나는 물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말했어도 당신은 듣지 않았을 거잖아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옳았다.
나는 언제나 듣는 척만 했지.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들은 적이 없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건 사랑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병실을 나서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았다. 손에 닿은 열기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커피 뚜껑을 열자 달콤한 냄새가 퍼졌다. 그 향이 그녀가 켜던 향초와 비슷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그녀가 남긴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결혼 반지 상자, 편지 몇 장,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사진첩.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내가 찍은 사진이었다. 그 웃음은 지금의 그녀와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작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진 한 장 뒤편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이 웃던 나를 기억할게.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마치 종이 위의 글자가 내 심장을 직접 눌러오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그날 본 그녀의 굽은 어깨가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제는 그 무게조차 놓아버린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정희야, 용서해줘.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대답 같았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며칠 후 그녀의 병상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링거의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숨소리조차 얇게 들렸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며칠 안에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끝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온기만큼은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난 건 저녁 무렵이었다. 병실 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커튼 사이로 주황색 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오늘 참 예쁘네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래, 예쁘다. 그녀는 약하게 웃었다. 이런 하늘을 보면 아직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가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봉투 몇 개였다. 이거 당신에게 주려고 썼어요. 언젠가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언젠가가 온 것 같아요. 나는 손을 떨며 그 봉투를 받았다. 이건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나의 지난 날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위한 고백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봉투 중 하나를 조심스레 열었다. 종이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다. 글씨는 조금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필체는 여전히 곱고 정갈했다. 그날 내가 떠난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 한 문장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이어서 읽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세상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그 미움보다 당신의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나는 숨을 내쉬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시절 나는 늘 침묵으로 상황을 덮었다. 어머니의 말에도 그녀의 눈물에도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게 현명한 해결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미워해 본 적 없어요. 다만 그때의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뿐이에요. 나는 종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울 수가 없었다. 그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됐어요. 이 편지는 내가 떠나도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요. 다만 어떤 사람은 기억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후회로 남죠. 난 당신에게 기억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링거의 똑똑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바깥의 노을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고마웠어요. 내 마지막 이름이 당신이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숨을 삼켰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 향이 남았다. 그 향은 오래전 그녀가 늘 쓰던 향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묶고 울었다. 며칠 뒤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장례 절차를 안내해줬다. 조문객은 나 혼자였다. 장례식장에는 아무 음악도 꽃장식도 없었다. 단지 하얀 국화 한 송이와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아팠다.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았어. 그때 당신이 떠난 이유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밀려왔다. 아마 그녀는 이미 나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녀의 편지 속 문장은 그렇게 따뜻했으니까.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편지 봉투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봄이 오면 이걸 읽어요. 나는 그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읽을 용기가 없었다. 봄이 오면 정말 그녀의 말대로 조금은 덜 아플 수 있을까. 그날 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정희야, 이제는 편히 쉬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유난히 길었던 그 계절이 끝나자 거리의 나무들은 조용히 새순을 틔웠다. 그녀가 떠난 지 2달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병원 근처를 지나 출근했다. 이상하게도 그 길을 벗어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다. 병원 앞에는 작은 커피 트럭이 있었고 그곳의 커피 냄새가 그녀의 홍차 향과 닮아 있었다. 매일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조금 덜 아프자. 그러나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히 차갑게 남아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그 봉투를 꺼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봉투는 살짝 노랗게 바랬고 구겨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의 봄은 이제 끝났겠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2번째 장을 펼쳤다. 그녀는 그 특유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썼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세상의 따뜻함을 배웠어요. 다만 당신이 너무 조용했어요. 내가 울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내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잔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마음을 쓸어내렸다.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작은 낙서가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 근처 공원, 기억하죠?
거기 느티나무 아래에 묻어둔 게 있어요. 그것만은 버리지 말아요. 나는 숨을 내쉬었다. 오래전 기억이 스쳐갔다. 그녀가 자주 가던 그 공원, 퇴근길마다 함께 걷던 길. 나는 다음 날, 주말이 되자마자 그곳으로 향했다. 공원은 예전과 달리 조용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 들렸다. 그녀가 말하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커다랗게 뻗은 가지 아래 낡은 흙바닥 위에 조심스레 손을 댔다. 흙은 아직 차가웠다. 나는 손바닥으로 흙을 파내려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틴 케이스 하나가 나왔다. 녹슨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우리가 있었다. 결혼 초 그녀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다. 내 옆에서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의 웃음을 잊지 마요. 그게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쪽지에는 짧은 글귀가 있었다.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만 봤죠.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알았다면 우린 달라졌을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랬을 거야.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날 저녁 나는 그 사진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면서도 서늘했다. 사람은 이상하다. 사랑을 잃고 나서야 진심의 모양을 배운다. 그 모양은 늘 늦게 완성된다. 나는 책상 위에 편지와 사진을 올려두고 그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노트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해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니었다. 단지 함께 고통을 나눠줄 마음이었다. 그것 하나를 몰라서 우리는 서로를 잃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손끝으로 내 어깨를 다독이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알아.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놓였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내 안에 남았다. 봄의 냄새, 젖은 흙의 감촉, 그리고 오래전 우리 집 거실에 흐르던 라디오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온기였다. 나는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고 그 위에 한 줄을 썼다. 이건 내 남은 생의 기도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정희야. 그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지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용서의 숨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공원을 찾았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세상은 조용히 깨어났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자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나뭇가지마다 새잎이 피어났다. 그 잎사귀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그녀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손에 남은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바라봤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젊고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마치 그녀가 내 곁에서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난 지 3달째 되는 날, 나는 처음으로 노트를 펴고 글을 썼다. 그녀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행이 마음을 글로 정리하는 일. 나는 한참 동안 펜을 잡지 못하다가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은 바람이 따뜻했다. 당신이 내 곁에 없는 세상인데도. 그리고 문득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마지막 이름이 당신이어서 고마웠어요.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천천히 울렸다. 그때 깨달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형태를 바꾸어 기억이 되고 바람이 되고 다시 우리 곁을 맴돈다는 것을. 그녀가 남긴 편지 한 줄 한 줄은 이제 내 하루의 기도가 되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늙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후회보다 고마움이 더 많으니까. 가끔 그녀의 향이 문득 스쳐올 때가 있다. 시장 골목의 향초 냄새, 겨울비가 스며든 종이박스의 냄새, 오래된 찻잔의 홍차향. 그 향이 나를 멈춰 세운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그 냄새를 맡는다. 그것이 그녀의 흔적이자 나의 속죄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의 골목을 다시 찾았다. 처음 그녀를 봤던 그 비 내리던 길. 이번엔 비 대신 햇살이 내렸다. 가로등 아래 서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날 내가 당신을 불렀다면 달라졌을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울림이 퍼졌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길 끝에는 작은 재활용 수거장이 있었다. 낡은 종이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손끝으로 상자의 모서리를 스쳤다. 그 차가운 감촉 속에 그녀의 지난 생이 느껴졌다.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정이 내 가슴을 채웠다. 인생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흘러간 사소한 온기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서 오랜 시간 후에야 꽃이 되는 것.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문을 열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다. 노트 위에 새 문장을 썼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남는다. 그것은 그녀가 첫 편지에서 썼던 문장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와의 시간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안에서 매일 조금씩 자라났다. 슬픔은 서서히 희미해졌고 대신 감사가 자리했다. 그녀가 내게 가르쳐준 마지막 말 듣는다는 건 사랑하는 일이다. 그 문장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늘에는 옅은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다. 새벽 공기 속엔 봄의 향과 흙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희야, 잘 가. 그리고 고마워. 그 말과 함께 창문을 닫았다. 방 안엔 아직 따뜻한 바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숨결일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마친 지금 나는 알게 되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해방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남아 있다면 그 이름을 오늘은 미워하지 말고 한 번만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 부름 속에서 아마 당신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겁니다.